세상에 의식이 존재한다면 의식은 모든 것에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의식과 생명을 특정한 형태로만 부여한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들, 즉 우리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것들에 의식이 있다고 여긴다. 무생물이나 기계적 현상은 우리에게 생명과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제한된 지능, 다른 의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 때문에 유사성을 통해서만 의식이 특정한 생명체들에 나타나며 그 주변에는 죽은 물체들과 기계적 현상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없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의식이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계적인 죽은 자연에 포함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세상에서 3차원적 기준으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만을 의식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즉, 우리와 의식이 유사한 존재만을 인정한다. 우리는 다른 의식들에 대해 알 수 없다. 3차원적 세계 기준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현을 줍고 의식 없는 자연의 행동으로 간주해야 한다. 우리의 유사성의 능력은 바로 이 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는 3차원적 세계 조건을 벗어나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하게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죽고 기계적인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자연에 죽고 기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삶과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모든 것에 존재해야 한다. 삶과 의식은 세상을 구성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에서, 즉 현상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 모든 사물이 의식을 가진다고 말해야 한다. 산, 나무, 물고기, 물방울, 비, 행성, 불 등 각기 다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쪽, 즉 누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다른 차원의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이 우리 차원에서 나타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 의식은 그곳에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의식은 그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우리 차원에서 산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하나는 나무로, 세 번째는 물고기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난다. 산은 우리 차원에서 의식 A의 기능이다. 나무는 우리 차원에서 의식 B의 기능이다. 강은 우리 차원에서 의식 C의 기능이다. 우리는 의식 A, B, C를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세계의 현상들은 매우 다르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 세계에서 다른 의식들의 나타남에 불과하다면 그 의식들은 마찬가지로 매우 다를 것이다. 산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 사이에는 산과 인간 사이만큼 큰 차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전에 다양한 존재들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우리는 집도 존재하고 인간도 존재하고 아이디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다르게 존재한다. 이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화적인 상상력은 세상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산, 강, 숲에 인간의 의식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것은 죽은 자연에서 의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이다. 누멘은 그것들을 나타내는 현상만큼 다양하고 다르다. 모든 돌, 모든 모래알, 모든 행성은 그 속에 삶과 의식이 결합된 누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전체와 연결시킨다. 생명의 개별 단위의 활동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그것들의 시간에 대한 관계도 다를 수 있다. 그것들은 네 번째 차원의 다양한 선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것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처럼 시간과 평행을 이루고 다른 것은 시간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생명의 활동 정도는 자신을 재생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비유기적, 광물적 자연에서는 이 활동이 매우 적어서 우리 관찰로는 이 자연의 단위들이 자신을 재생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의 시야가 부족하여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한 입방 센티미터를 내부에서 관찰한다면 그 몸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입방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죽은 자연의 자발적인 현상들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현상이 살아있는 것과 기계적인 것으로 나뉘며 보이는 물체들은 유기적인 것과 비유기적인 것으로 나뉜다. 후자는 저항 없이 분해되며 여전히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돌은 반으로 쪼갤 수 있다.
두 개의 돌이 된다. 그러나 달팽이를 반으로 자르면 두 마리 달팽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돌의 의식이 매우 간단하고 원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으면서 분해될 수 있다. 그것은 돌의 화학적 요소와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의식이다. 만약 돌을 작은 먼지로 부수면 각 먼지 입자는 돌과 같은 화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이것은 각 먼지 입자의 의식이 돌의 의식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질량, 크기, 무게의 의식만 줄어든다. 하지만 달팽이는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살아있는 세포는 이미 매우 복잡한 의식으로 돌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 후 세포들은 달팽이의 신체 기관을 형성한다. 기관들은 세포보다 더 복잡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달팽이의 몸은 움직이고 먹고 쾌락이나 불쾌감을 경험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자신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 형태의 무기물질을 결합하며 물리 법칙들이 그것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 달팽이는 하나의 물리적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변환하는 복잡한 센터이다. 이 센터는 자신의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달팽이는 나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의 의식은 돌의 의식보다 무한히 더 높다. 달팽이에는 형태에 대한 의식이 있다. 즉, 달팽이의 형태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듯하다. 반면 돌의 형태는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는다. 돌은 화학적 원소로 분해되면 더 이상 돌이 되지 않는다. 이 화학적 원소들은 돌과는 다른 종류의 단위들이다. 그것들을 없애거나 우리가 아는 물리적 조건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돌의 물리적 성질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다른 물체들과 결합하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체들로 전이된다. 따라서 돌은 파괴될 수 있다. 이 돌의 의식은 하나의 단위로서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구성했던 원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돌이 존재하던 지점에서 교차하는 선들은 여러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유기적 자연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보며 의식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달팽이와 같은 살아있는 존재에서는 작은 의식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단지 개별적이고 나눌 수 없는 유기체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나눌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다. 유기체의 각 세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어느 정도 의식을 지닌다. 각각의 세포 조합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살아있는 존재다. 더 높은 차원의 조합인 기관도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것도 자기만의 의식을 지닌다. 우리의 영역에서 나눠짐은 특정 기능의 징후다. 우리의 차원에서 모든 현상이 다른 차원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 쪽에서의 나눠짐은 그 차원에서의 의식의 나눠짐, 개별성을 나타낸다. 나눠짐은 우리 차원에서의 나눠짐과 그 차원에서의 나눠짐이 있다. 나누어지는 의식은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다. 우리는 전체 유기체에서만 의식을 인정한다. 하지만 전체 유기체는 우리가 이미 확립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라는 특정 크기의 단면에 불과하다. 이 생애는 시간 속에서 4차원적인 몸으로 상상할 수 있다. 물리적인 3차원적인 몸은 이 4차원적인 몸의 단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3차원적인 단면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4차원적인 몸, 링과 살이라도 분명히 자신의 의식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세 가지의 의식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몸의 의식,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개인, 나의 의식, 세 번째는 전체 생애의 의식. 우리의 발달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의식은 서로 매우 잘 알지 못하며 마취 상태, 트랜스, 황홀경, 꿈, 최면 및 미디엄 상태에서만 의사소통한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된 의식을 제외하고 우리를 둘러싼 다른 많은 의식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이 의식들을 느낀다. 이들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우리를 돕거나 파괴하는 선한 또는 악한 영들이다. 가족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이 자신의 삶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그룹, 즉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내적 연결과 통합을 느끼는 철학적 학파, 교회, 종파, 프리메이슨 연합, 사회, 정당 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있는 의식 있는 존재이다. 민족, 국가도 살아있는 존재이다. 종, 호모 사피엔스, 인류도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것은 카발리스트들의 큰 사람, 즉 아담 카드몬이다. 아담 카드몬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합한 존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블라바츠키는 그녀의 저서인 시크릿 독트린에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된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신성한 양성적 존재, 즉 아담 카드몬이다. 아담 카드몬은 인류 또는 과학적 의미의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의 종이다, 신성한 존재이다. 이 높은 의식체에 대해 훌륭하게 말한 것은 힌턴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높은 존재들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을 상상할 수는 없다. 이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육안으로 보는 능력은 3차원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면의 시각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우리는 더 높은 공간에서 시각의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이 공간에서의 현실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마치 우리의 일반적인 공간에서처럼 말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 높은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마치 맹인이나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몸의 일부, 하나의 덤불의 가지임을 알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어떻게 다르게 구별해야 할지 본능과 감각으로만 알 수 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인식의 제한을 줄이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찰들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적 발전의 역사는 새로운 개념들의 성장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대답한다. 얻은 것은 없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식의 명백한 제한 중 하나를 없앴을 뿐이다. 아마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높은 존재들과 접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유기적인 결합을 형성할 때, 즉 개별적인 활동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결합을 추구할 때라는 것이다. 군사적 제국이나 노예제도로 억압된 민족들의 결합 방식에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핵이 없으며 우리는 그러한 결합을 통해 우리의 높은 운명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자발적인 결합을 통해 더 높은 삶을 추구하게 된다. 멀리 있는 별들을 연구하는데 특별한 물질적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보다 높은 존재들을 연구하는 데에도 특별한 정신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능력을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며 마치 우리의 시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한 장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한다. 한 경우에는 외부 망원경이 필요하고 다른 경우에는 우리의 지성에서 특정한 구성이 필요하다. 우주의 생명력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 나무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자작나무 전체는 하나의 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이다. 자작나무 숲도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무들이 다양한 종류로 자라고 풀, 꽃, 개미, 벌레, 새, 짐승들이 있는 숲은 또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함께 살아가며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들을 인식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플로렌스키의 글 보편적 이상주의의 뿌리들에서 흥미롭게 표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숲을 단지 집합적인 명사이자 수사적 유인화, 즉 순수한 허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통합은 자아인식의 통합이다. 숲을 하나의 존재로, 즉 숲 전체로서의 살아있는 영혼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물의 정령인 인어와 물귀신을 인정할 수 있는가? 집합체로서의 생명활동은 개별 식물과 동물의 생명활동과 전혀 다르며 식물과 동물의 생명활동은 개별 개체들의 생명활동과도 다르다. 바로 이 기능의 차이가 생명활동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서로 다른 유기체들의 의식 차이를 보여준다. 개별 자작나무 잎의 생명활동은 나무의 생명활동보다 무한히 낮고 나무의 생명활동은 종의 생명활동과 전혀 다르며 종의 생명활동은 숲의 생명활동과 다르다. 이 네 가지 생명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며 그에 따라 의식도 다르다. 인간의 몸에서 개별 세포의 의식은 몸의 의식, 즉 인간의 신체 의식에 비해 그 생명활동이 낮은 만큼 그 의식도 낮다. 우리는 현상의 누멘을 현상의 영혼으로 본다. 즉, 현상에 숨겨진 영혼은 그 현상의 노우메인이다. 현상의 영혼 또는 현상의 노우메인이라는 개념은 생명과 의식,
그리고 그것들의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기능을 포함하며 그것들의 표현이 우리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주를 생명화하는 아이디어는 필연적으로 세계의 영혼 또는 존재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며 그 표현이 가시적인 우주이다. 세계의 영혼이라는 아이디어는 특히 인도의 고대 종교들에서 형상적으로 이해되었다. 신비적 서사시인 바가바드 기타는 마하데바, 즉 우리 세계의 생명인 위대한 신의 형상을 훌륭하게 표현한다. 크리슈나는 그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그들에게 깨달음의 순간에 드러날 높은 진리들을 인식할 준비를 시키며 그가 마하데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깊어지고 그의 특징은 내적 빛으로 밝혀졌다. 어느 날 아르주나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다. 마하데바를 그의 신성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크리슈나는 모든 존재 속에서 숨쉬며 수백만 개의 형태를 가진 존재로 모든 방향을 향한 수많은 입과 눈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창조물을 넘어서서 그 크기가 무한한 존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난다 해도 그것은 전능한 존재의 빛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마하데바에 대해 이렇게 말할 때 크리슈나의 눈에서 엄청난 강도의 빛이 타오르며 제자들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크리슈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아르주나의 머리카락은 공포로 일어섰고 그는 몸을 숙이며 말했다. 당신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눈앞에 부르신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재미있는 강의 모음집인 제임스 교수의 다원주의적 우주에는 의식적인 우주에 관한 페으너에 대한 강의가 있다. 일반적인 단일주의적 이상주의는 모든 중간 단계를 생략한다고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그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만을 인정하는데 마치 현상 세계의 거칠고 구체적인 첫 번째 면에서 그 모든 속성을 벗겨내면 그 속에 무엇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인정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나이며 그 다음은 우리가 그 표면 속을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상상력이 매우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우리의 우주는 훨씬 더 풍부한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을까? 그 안에 존재 계층을 위한 더 긴 자리가 있지 않을까? 물질주의적 과학은 우주를 용어상으로 더 풍부하게 만든다. 분자, 에테르, 전자 등. 반면 절대적 이상주의는 현실을 오직 지적인 형태로만 상상하며 어떤 종류의 신체에도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떠한 정신물리적 유추나 관계도 활용할 수 없다. 제임스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페으너를 길게 인용한다. 페으너의 사상은 앞서 언급된 내용과 매우 밀접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한다. 다음은 제임스 교수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페으너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고의 근본적인 오류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자연에서의 규칙이 아닌 그 예외로 간주하는 습관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삶이 다른 위대한 삶의 젖줄에서 공급되며 우리의 개별성이 그 자체로 더 의식적이고 독립적인 위대한 개별성에 의해 지탱된다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보통 우리 존재의 작은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삶의 재처럼 여긴다. 혹은 우리가 만약 신성한 영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물질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을 무생물로 간주한다. 이런 교리에서 어떤 마음의 평화나 위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교리의 숨결에서 꽃은 시들고 별들은 돌로 변하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에 어울리지 않게 되어 육체적 감각만을 담는 그릇이 된다. 자연의 책은 기계학을 다룬 책으로 변하고 생명은 이상 현상의 일종으로 다뤄진다. 우리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생기고 신은 추상적 개념들의 얽힘이 된다. 페으너가 우주를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유추이다. 뱅은 유추를 통해 세상을 보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페으너가 찾은 유추의 수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유추를 통해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유추를 통해 논의할 때의 일반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의식은 몸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몸이 서로 비슷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의 몸은 우리의 몸과 비슷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조건에 맞춰져 있다.
다른 삶의 조건은 다른 몸을 만들어야 한다. 더 높은 차원의 정신은 더 높은 차원의 몸을 요구한다. 페흐너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집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집합적 의식은 각 태양, 달, 행성에도 있어야 하며 태양계 전체는 더 넓은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지구의 의식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별의 시스템은 그 자체로 의식을 가져야 하며 만약 이 별의 시스템이 모든 것의 총합이 아니라면 그 의식은 여전히 모든 것의 의식의 일부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 그 별은 다른 모든 존재와 함께 우주의 그 공동의식, 즉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몸을 이룬다. 따라서 페흐너는 신학적으로는 모니스트지만 그의 우주에는 인간에서부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까지의 모든 정신적 존재의 단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지구의 영혼을 열정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는 지구를 인간을 위한 특별한 수호천사로 본다. 그는 우리가 지구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세상의 구조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시각적 의식은 눈과 결합되어 있고 촉각은 피부와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피부나 눈은 서로의 감각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더 넓은 의식 안에서 함께 모여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의식은 우리가 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페흐너는 이와 완전히 유사하게 사람들의 자아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더 높은 의식, 예를 들어 인간 종족의 의식에서 만나 서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합쳐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의식은 두 자아가 그 안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는 의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과 동물의 왕국은 지구의 의식에서 합쳐져 식물 왕국의 의식과도 결합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태양계의 의식의 경험을 더한다. 우리가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상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지구에 뇌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모든 의식은 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의 뇌는 우리의 근육 반응을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은 지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다. 지구는 자신만의 근육과 기관이 없다. 그에게 외부적인 물체는 다른 별들 뿐이다. 그러나 지구는 그 자체의 질량으로 가장 미세한 운동의 변화와 가장 미세한 진동을 통해 이들 별에 응답한다. 지구의 바다는 거대한 거울처럼 하늘의 별들을 반영하고 대기 중의 빛은 거대한 렌즈처럼 그 빛을 굴절시키며 구름과 눈밭은 그 빛을 하얀색으로 융합시키고 숲과 꽃들은 스펙트럼의 모든 색깔로 그 빛을 확산시킨다. 평광, 간섭, 빛의 흡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미세한 감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연결을 위해 지구에는 뇌가 필요하지 않다. 마치 눈이나 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실제로 무수한 감각기관의 기능들을 결합하고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우리의 눈은 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귀는 빛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뇌가 있기에 우리는 소리와 빛을 함께 느끼고 그것들을 연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뇌의 섬유 이외의 사물들을 결합할 수 있는 더 높은 수단이 있을 수 없을까? 지구의 정신은 우리의 모든 정신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알 수는 없을까? 페흐너는 자신의 진리 체험 순간을 이야기한다. 어느 봄 아침, 나는 산책을 나갔다. 들판은 푸르고 새들은 노래하고 이슬은 반짝였으며 먼 곳에서 연기가 일고 가끔 사람이 보였다. 모든 것 위에 어떤 변화의 빛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지 작은 땅 조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존재의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시선이 그것을 점점 더 넓게 포용할수록 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구는 나를 하늘을 가로질러 나르는 천사라는 생각 속에서 깊은 진리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그렇게나 멀어져서 지구를 죽은 육체라고 여길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다. 이 느낌은 아마도 환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지구는 구형의 물체일 뿐이라고 말하는 광물학적 연구실에서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페흐너의 주요 아이디어는 더 넓은 형태의 의식이 더 제한된 형태들로 구성되지만 제한된 형태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단순히 우리의 시각, 청각 및 기타 감각들의 합이 아니다. 그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찾고 그 관계들로부터 우리가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도식, 형태 및 대상을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영혼은 내 정신과 당신의 정신 사이의 관계를 찾는다.
우리의 개별적인 정신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말이다. 지구의 영혼은 그것의 더 넓은 작용 범위에 비례하는 도식, 형태 및 대상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영역이 너무 좁아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를 알고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도 모르고 서로의 진정한 관계도 알지 못한다. 우주의 모든 내적인 삶은 마치 더 넓은 의식이 더 좁은 의식을 항상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반대는 결코 아니다. 페으너는 우리의 개별적인 개인성을 지구의 감각기관에 비유한다. 우리는 각자 지구의 영혼에 우리의 것을 더하고 그리고 지구는 그것을 자신의 넓은 지식 영역 안에 흡수하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과 결합한다. 이때 한 번 더해진 것은 영원히 그 안에 남아있으며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러한 페으너의 아이디어는 그의 저서 젠다베스타에 제시되어 있다. 내가 페으너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세계의 유정성과 의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새로운 것이거나 역설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나오는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성이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연 전체에서 생명과 의식을 인정하거나 그것들을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 완전히 부정해야 한다.